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번에 제가 책을 냈어요.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원래 이 책은 한 5년 전쯤에 제가 왕 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100억 버는 비법 해서 냈는데 딱 만 권 찍고 절판되자마자 제가 책을 단절시켰는데 이게 이제 알라딘 문고 등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책을 다시 내달라는 그런 욕구와 또 한 5년 전 넘게 지나면서 법이 많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직면해서 조금 개정 법률을 내놓으면서 제가 이 책을 다시 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우리 카페에 이거를 계속 중요 단락을 읽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구매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저한테는 권당 인세가 2,000원 들어옵니다. 이 돈은 제가 전부 다 모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 돈을 좀 쓰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페이지를 펴보시면 12페이지에 왜 경매를 하는가 써 있는데 여러분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경매는 수단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 버는 게 있는데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요즘 뭐 코인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임대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내가 시세차익을 보는 매매업 이런 거 하나의 선택, 구매하는 선택의 방법으로 경매를 하죠. 여러분이 경매가 순수한 목적이다. 이건 잘못된 거고 수단이에요. 10억짜리를 5억에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금액보다 얼마를 남기고 파느냐 이런 거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감정가 100%인 도로를 저희가 103%에 어제 받았습니다. 그 도로 뭘로 쓰려나?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곧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비사업의 환가 전략을 본다면 여긴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경매로 산 게 돈 벌어준 거냐? 정비사업을 알고 있는 게 돈 벌어주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이 물건을 사서 돈 버는 이유는 경매가 하나의 선택적 수단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동산 경매니까 경매에 관련된 민사집행법, 물권법, 채권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중요하죠. 이 책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매를 위한 교재입니다. 다시요. 경매를 위한 교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구 전략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입지론과 필지론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부동산엔 입지론과 필지론이 있다. 입지론은 회요.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정말 뜨는 곳이냐? 입지가 존재하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면밀히 분석하고 로컬이라는 개념으로서 장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필지론은 하우이다.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이거 돼안돼 이 뜻이에요. 이 땅이 개발이 돼안돼. 여러분 입지가 안만 좋아도 개발 못하는 땅 많거든요. 양재역 도보 5분 거리. 입지 너무 좋죠. 가보니까 이 땅 어떻게 행위자니 굉장히 강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또는 미혼인 분들은 여러분 배우자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명의 캐릭터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로스쿨에 다녀요. 로스쿨 나와서 어때요? 변호사가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연봉이 한 1억이 넘는 이제 초임 변호사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죠. 장래도 유망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어머님은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 치료를 하고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 여동생이 넷이 있다. 이
변호사가 다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배우자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사익감이나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또 한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B는 어떤 경우냐? 중학교 중퇴예요. 집에서 논대요. 근데 어떻게 중학교 중퇴가 있냐 물어보니까 얘는 집이 워낙 부자여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중학교 때 애들이랑 놀려다니다 마약 하다가 추방당해서 국내 와서 논대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남에 40층짜리 건물 2동을 갖고 있는 부동산 거부의 무남 외동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사익감을 고른다면 A와 B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힘들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캐릭터가 부동산으로 본다면 필지로는 좋은 거예요. 그 필지론. 그러나 입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주변이. 근데 두 번째 캐릭터는 필지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입지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딱 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제가 저속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예요. 부동산이 보니까 너무너무 입지가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 땅에 필지론이 안 좋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 기획부동산이 많이 장난치죠.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 정선 카지노. 입지론 되게 좋죠? 그 들어가는 바로 옆에 땅. 입지론 좋아요. 근데 이 땅은 딱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공인용 산지. 방풍 조성계획 있어요. 이런 데는 개발 못 해요. 이런 거 조심해야죠. 사기꾼한테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거꾸로. 지금 이 땅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은 개발되면 공장, 창고, 음식점을 질 수 있지만 도로도 너무 안 좋고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입지도 안 좋아요. 여기는 수요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지론은 좋지만 입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지론과 필지론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입지론과 필지론을 보기 위한 공법적 내용 질서가 어떤가 이런 얘기들 여기에 지금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여기는 입지론이 좋으니까 미래가치가 있다. 필지론은 안 좋아도 괜찮아. 이런 게 있고 야 여기는 입지론은 좋지만 필지론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있죠. 입지론은 너무 안 좋아. 근데 필지론이 좋아. 워낙 필지가 좋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그 필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강한 캐릭터가 있는 거죠. 저 외지에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펜션을 지었는데 펜션 운영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입지론 안 좋아도 필지론 펜션 지었다. 다른 땅 못 지는다. 그럼 여기 딱 펜션 하나 있다. 이런 데는 어때요? 입지론의 한계를 필지론으로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해놨으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강의 여기까지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해 볼까요? 공법을 모르는 분은 아예 몰라요. 부동산 공법 뭔지 모르고 아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 정말 놀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았고 한국말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다 하는데 5.4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알아들을까? 자, 이 기억 딱 동의하는 분 있죠?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공법을 처음 듣던 날의 충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면 17페이지에 서두가 써 있죠. 내 소유 토지가 있다. 이곳을 넓고 높게 건물을 짓고 싶다. 내 땅이 내 마음대로 짓는다.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땅이니까. 하지만 내 땅이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가에서 지정한 목적 테두리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 법이 그렇다. 자,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민법에 대한 얘기예요. 사법에서 사적 자체를 인정하니까. 그러나 공법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여기다 집을 졌어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다 어떻게 해요? 폐기물 공장을 졌어요. 옆집 사람은 폐기물 공장에서 우리 땅으로 넘어온 건 없지만 지속적인 악취와 소음, 물의 오염 등으로 이쪽 사람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공법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말려요. 갈라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놓을 때 이 땅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다. 너 폐기물 공장은 이런 데 들어올 수 없어. 이게 막아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공법에 대한 얘기가 쭉 보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진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이 법이 있다면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민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민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는 건 사적 자치에 대한 얘기고 내 거는 내 맘대로 할 때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맞는 내용이죠. 그럼 이런 내용에 따라 민법이랑 상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 중에 민법 쪽으로 관련된 것들은 물권법, 채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깊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공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럼 이 공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공법은 딱 두 종류예요. 우리가 뭔가 개발하고자 한다면 개발의 종류가 공개발이 있고 사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공개발과 사개발을 이루게 하는 거,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공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공개발에 관련된 법은 공개발할 지역이 어딘가 위치를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만드느냐, 집들을 많이 짓느냐, 집을 짓는다면 독자적인 시가지 단지의 조성으로 어떤 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어때요? 국민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법,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여러 개의 목적에 따라 대규모 공개발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어떤 도시를 만들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누가 할 건가 시행자를 정하고 이 시행자는 이 도시를 그러면 목적에 맞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리고 공사가 스타팅돼서 엔딩되면 이렇게 해서 조성 토지를 어떻게 세일즈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공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많죠. 산업입지법, 도시개발법,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법 뭐 이런 것들이요. 두 번째는 사개발에 대한 법이 있다고요. 이런 사개발에 대한 법은 자기 법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에 따라서 일정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고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스톱을 치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맞으면 통과. 이게 공법이라고요. 이런 얘기죠.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일반 공법을 보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도로교통법 사람의 생명보호가 목적이고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왜 규정해요? 스톱. 그거 그냥 하면 큰일 나죠. 무면허 운전. 하고 싶어? 면허 따고 조건 충족해서 하라. 이게 사개발에 관련된 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법들이 공법이 많아요. 보세요. 우리들 보면 여러 개의 공법이 있어요. 이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개의 공법이 있으면 그 땅에 토지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자기법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정 행위를 규정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있다면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 안보예요. 식량 안보. 이를 위해서 논바닥을 자꾸 개발해서 없애면 우리가 자급자족할 식량 생산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그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한다. 쌀을 수출해주는 나라가 쥐었다 폈다 하면서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지를 바꿔서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명명했고 스톱. 이거 그냥 하지 마. 하려면 일정 조건을 둔다고요. 그럼 허가를 받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경매책이라는데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에 있는 것도 쭉 읽어보세요. 이 공법이라는 것이 왜 공법이라는 것이 경매에 중요한가? 여러분이 지금 17페이지 뒤로 해서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공법 경매란 무엇인가 써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보통 민법적 개념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을 주로 배운다.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하고
입찰을 하고 낙찰받으면 직접적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다. 물론 경매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경매를 하기 위해서 지식은 반쪽짜리 이건 지식이 된다. 나머지 부동산 경매니까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막상 실무하다 보면 경매를 익힌 반쪽짜리 지식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부동산 관련 법무는 공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다 보면 실무에서 부동산 공법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뒤엉켜 놓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그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이라는 거,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건축 현장에 건물 짓다 부도났어요.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조사 보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해서 무지 떨어졌는데 이걸 낙찰받고 이걸 다 깨부시고 와 좋아했더니 이 땅에는 개발을 위한 사개발 관련된 선계획에 따른 공법이 존재해요. 농지를 전용한 농지 전용어가, 개발행위어가, 건축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땅은 내게 되는데 인허가권은 종전 소유자 것이 됐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지식을 어때요? 모르면 그냥 낙찰받고 민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배운 데는 다 돼요. 근데 공법적으로는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법을 모르면 손해본 얘기들이 그 뒷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본 교재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지역이란 30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헌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적합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를 다른 법률 중에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즉 국토계획법에 보면 1조의 국토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목적 안에 모든 토지마다 용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그럼 용도지역이 뭐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을 위한 섹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 옆에 땅은 어때요? 평당 1,000만 원인데 바로 5m 옆에 땅은 평당 100이다. 그럼 싸잖아요. 그럼 싸다. 샀는데 같은 땅의 평당 단가를 따져보면 어때요? 10배 차이 나죠? 근데 그쪽 땅은 음식점도 짓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이쪽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싼지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싼 게 가보질 못하면 싼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해 볼게요. 일정한 압력을 받았는데 압력을 잘 받고 완벽하게 이겨내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압력을 받을 때 조금 압력받는 그런 주기가 불안정하면 이게 석탄이 돼요. 참 차이가 있죠? 근데 분자 구조는 똑같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일정한 내용이 정해져서 맞으면 이 땅은 개발이 되고 이 땅은 안 되더란 얘기죠.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자, 조금 어렵다면 중개사 공부하시면 섹터 이 여기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중개사 협회 가서 실무교육 할 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합격하시고 여기 와서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용도지역 아시죠? 그럼 이구동성으로 예 이래요. 그럼 용도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갑자기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급하면 도간농자, 주상공록. 이거는 용도적 종류의 앞대가리 글씨고 그거 말고 용도적 개념이 뭡니까? 간단해요. 건축허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용도적을 보게 된다고요. 나 여기다가 숙박시설 질래? 그럼 이거 여관하면 잘 될 것 같아. 용도적이 주거지역이라면 그 땅 사면 안 돼요. 나 이 땅에다가 요양병원 할래? 이 땅의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거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못 짓는 거예요. 건축허가 기준이 안 맞잖아요. 나 이 땅 사면 100평의 땅에다 50평으로 1층짜리 단독주택 질래? 이 땅은 자연녹지라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물 지려면 어떻게 해요? 100평이면 20평으로 질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에 좀 실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나눠서 뭐 보이지 않고 통합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땅이 경매 났다면 인근 땅 시세를 볼 때는 용도 지역의 기준을 두고 같이 봐야 돼요. 야, 거기 땅 논바닥이면 논 같은 거 보통 한 50만 원 하는데 야, 30이면 싸네. 30짜리가 경매 나와서 지금 15만 원까지 떨어졌어? 무조건 사야지. 사고 나서 보니까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이 사람이 알아본 건 용도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인 농지들이죠.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음식점, 공장, 창고 짓거든요. 농림 지역은 어떻게 해요? 농업용 시설 외에는 거의 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농도적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평가에서 용도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적의 종류 그리고 이런 용도 지역별로 뭘 질 수 있는 없는다 없다 얼마까지 건물을 짓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용도적 개념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요 정도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100억 경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용도 지구라는 개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은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물건 있습니다. 보러 갔죠? 그랬더니 곧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가 도시 재생사업 구간이어서 이 단지가 재건축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 앞에 있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 맨 위에 층에 넓은 그런 상가가 경매가 나왔고 감정가 대비 15%까지 떨어졌어요. 단점은 이 상가의 제일 꼭대기층에 볼링장이 있는데 거기가 망한 볼링장이 경매가 나왔고 결정적 단점 승강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사진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사람들 취향이 웃깁니다. 운동하러 헬스클럽 가도 승강기 타고 올라가지 걸어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헬스클럽 가선 계단 밟기 운동을 해도 참 재밌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승강기 없는 4층은 굉장히 취약하죠. 더군다나 볼링하는 사람들이 자기 볼링공을 들고 올라간다. 이게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주차장은 지하 2층, 3층에 있으면 지하 2층, 3층에 차를 대고 6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6계층을 걸어 올라간다. 힘들잖아요. 망해서 경매 나왔어요. 야,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싸게 받아도 할 게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가 정비사업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볼링장 요 4층 부분은 대주권이 좋지 않느냐. 대주권이 좋으니까 나중에 요거 정비사업 하게 되면 뭔가 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라고요. 뭐냐면 이 땅의 내용을 딱 둘러보고 요거 뭐 좀 확인해 봐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바로 전화 왔어요. 아니 원래 이거 아셨어요? 아니 몰랐는데요. 아니 교수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요. 이 땅은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야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 못 올려요. 정비사업은 부시고 높게 올려야 되는데 정비사업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경관지구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웠는데 용도 지역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기준이 있지만 용도 지구라는 게 등장을 해서 여기에 제한을 두는 거죠. 자 보세요. 용도 지역 건축허가 기준으로 요 동네 섹터가 2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2종 일반 주거면 평균 15층 이하로 건물 짓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같은 거 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려고 딱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수려한 산세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데가 경관지구, 요 앞쪽이. 그러면 이런 데는 2종 일반 주거지만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네가 건물을 질 때는 뒤에 산을 보게 해줘야 되니까 일정 높이 이상 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경매등을 할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용도 지구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도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뭐 경관지구 이런 것들,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각각의 부가적으로 용도 지역에 관련된 행위 제한을 2차적 제한으로도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용도 지구가 있다면 용도 지구별로 2차적 제한이 무엇인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매 같은 거 나올 때 이게
이런 지역에 뭐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용도지구에서 맞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드렸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지구라는 거 지금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양평 같은 데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야 펜션에 사러 자니까 너무 좋아 나가지고 이런 데 경매 나오는데 펜션이 있어서 이런 거 받았더니 완전히 죽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양평 평이라고 하는 데는 평평하다는 얘기고 개발이 쉽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갈수록 경기도 동쪽은 산악지형이 많은데 양평만은 평평한 데가 많아요. 그게 평이요, 양평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쉬워요. 그러니까 펜션 하나 된다 이러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건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저쪽에 보면 춘천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데 펜션은 잘 돼요. 그럼 많이 들어선다. 안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특화 경관지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데다 펜션 지면 경관을 버리니까 못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펜션 지었다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이 잘 된다 이러면 공급이 늘 텐데 늘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펜션이 수요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데보다 절대 수요는 적어요. 근데도 어때요? 펜션 공급량이 적으니까 공급량 대비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경매 받을 때 용도 지역과 지구가 왜 중요한가 이런 거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자, 이래서 우리 네 번째 챕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연일 알라딘 문고, 교보 문고, 예스 이쪽에서도 1, 2, 3등 안에 계속 들고 있네요. 얼마까지 인기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책에 써 있는 이제 아주 쉽게 써 있지만 약간 좀 응용되는 단계 몇 가지를 보는데 지난번 강의 때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페이지 73페이지에 건축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고 이제 건축법의 용어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건축법의 용어정의에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딱 볼 때 건축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있죠? 새로 짓는 거 신축, 넓혀지는 건 증축.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부시고 다시 짓는 건 개축, 재축. 물론 이게 의지를 갖고 오래된 거 부시는 건 개축, 천재지변으로 부서진 거 다시 짓는 건 재축.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 할 때는 건축행위라는 개념이 되고 이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요거는 비자유행위예요. 그리고 이런 비자유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허가 내지 신고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러한 건물이 뭔가 공사를 하다가 스톱이 되고 경매가 나왔다면 A의 것이 B로 바뀌고 여기도 A의 것이 B로 바뀌고 이것도 A의 것이 B로 바뀌었다면 낙찰자 B는 이런 내용의 건물을 토지 건물 소유권 갖는 건 맞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 신고를 통해서 비자유행위인 적법 요건이 있다면 이런 적법 요건을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누가 갖고 있느냐? A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민법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이거에 대한 어때요?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축, 중축, 개재축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신축, 중축, 개재축을 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누구냐? A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인허가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축법의 용어정의다. 이게 용어정의가 중요하다 써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느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다면 부시고 다시 짓는다. 부시는 것도 멸시 신고해야 돼요. 다시 짓는다.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건축행위 중에 어디 들어가는가? 그럼 그에 맞는 적법 요건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경매 나오는 현장에서 공사 중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문제 플러스 건축법에 대한 인허가를 어떻게 푸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여기부터 써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보자료에서 용어정의에 대한 얘기 적어놨는데 그러면 도대체 건축물이란 뭐냐 이거죠.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이게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것의 기본적 개념이 경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죠. 어떤 토지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언제부터 건물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서 건축물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짓다가 어느 정도 지으면 건축물이냐? 터파기만 했을 때냐? 벽만 세웠을 때냐? 지붕을 했을 때냐? 아니면 이게 3계층이라면 몇 층, 절반 정도 지었을 때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도입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보면 교재 써 있죠. 75페이지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물은 지붕이 있으면 돼요. 그럼 지붕이 공지가 못 떠 있죠? 뭔가 받치는 게 있겠죠. 기둥 또는 벽이겠죠.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럼 이게 건축물이죠. 그럼 보세요. 5층 짓는다고 하는데 1층 기둥만 쳤다. 건축물 아니죠. 2층 바닥 공구리가 쳐졌다. 이건 건축물이죠. 그럼 여러분이 법정지상권을 따지게 될 때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 위에 건물을 짓다 만 게 있을 때 이 건물이 존재할 것 이걸 뭘로 따지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건축물에 대한 개념 따지죠. 그 밑에 써 있잖아요. 박스 밑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물의 존재 여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건축물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사용수를 받아야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직 이거 사용수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건물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이해되셨죠? 아 건물 그거 5층까지인데 2계층밖에 못 줬어. 반도 못 줬는데 그게 왜 건물이야? 1층 졌다면 건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지란 무엇이냐? 대지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깔고 앉은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그럼 대지 개념이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죠. 대지가 확정돼야 이 땅의 용도 지역 등을 통해서 이 위에 건물 짓게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를 확정져요. 대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면 대충 언덕 위에 저 초원 위에다 집 하나 지려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럼 어디 20%인지를 못하면 건물에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게 되는 건물의 대지는 이 부분이다. 선을 그어줘야 아 그럼 이게 100평이니까 20평 진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건물 짓는 허가 기준을 딱 제시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지가 없다면 옛날에 우리 왜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는 그 가사 볼 때도 어렸을 때 이 생각했어요. 저게 건축법에 안 맞는데 저 못 짓는데 어떻게 가사를 저렇게 줬을까? 저게 불법 건물인데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에 도루도움도 어떻게 줄까? 건축법에 안 맞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대지란 게 있으면 이 대지가 건물 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 규모, 그리고 대지 조건 이 대지가 필지가 확정돼야 돼요. 그럼 이 필지를 어떻게 하면요?
지적측량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번지 부여된 걸 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지는 대지가 1필지가 하나의 대지일 수도 있고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일 수가 있고 또 1필지의 일부가 대지일 수 있죠. 말 그대로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필지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필지를 잘라서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 그러면 1필지 중에 일부가 대지가 되죠. 물론 이 땅은 준공이 떨어질 때 필지가 분할돼서 번지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뭐 나머지 75페이지 얘기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여러분 보면 122번지 낙찰됐고 123번지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경매로 120원 필지를 낙찰받은 B는 소유권 이전 후 건축 허가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다. 깜짝 놀랄 소리를 듣는다. 기존 소유자 A가 120번 필지와 123번 필지를 함께 하나의 대지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기존 허가권이 살아있어서 건축 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낙찰자는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기존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1필지에 내가 경매를 받았어요. 건물 쓰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옆에 필지랑 같이 건축허가 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내가 새롭게 건축허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빈 땅 받았어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면 뭐예요? 건축허가 받았는데 이러한 건축허가 건물 짓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면 결국은 이 땅을 경매를 받은 사람은 기존 허가가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건축법과 경매가 복잡하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모르면 정말로 좋은 땅을 받았는데 남들이 얘기하죠. 왜 건물 안 줘? 몰라. 안 된대. 왜 안 돼? 뭐 법을 알아야죠. 왜 안 되느냐? 종전소유자 뭐가 있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종전소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외형적 어때요? 실체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허가 나 있는가 안 나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과 경매 용어 정의부터 설명하라 해서 간단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 이렇게 보기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 되는 100억 경매 교재 제 파트 4 건축법과 경매 투자 방법에서 건축 허가권의 승계, 허가받은 토지가 착공신고 전인 경우, 건축 허가 후 착공신고가 된 경우,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제시외 건물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요거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건축 허가권의 승계표를 딱 보게 되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해당 부지 안에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둔 상태라면 건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낙찰자의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전 소유자의 건축 허가권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입찰할 때는 건축허가 민원가 등에 해당 부지 건축허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경매 수업인데 건축법이라는 그런 공법적 얘기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 내용을 보게 되면 나대지가 경매에 나왔다면 해당 대지의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A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A가 토지인 경우도 있고 또는 A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가 돼요. 근데 건축 허가 받은 토지가 될 때 이 사람이 알파일 수도 있고
알파는 A한테 대지 사용 승낙서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부도가 나서 경매가 나왔다면 낙찰자 B가 낙찰을 받을 때 깜빡한 거예요. 뭐를 깜빡했느냐? 여기 있는 건축 허가에 대한 얘기가 우리 보시는 것처럼 종전 소유자 A 또는 알파에게 인허가권이 있고 우리의 B는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B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고 한다 또는 매도를 하려는데 사는 사람이 건물을 지려고 한다. 어느 경우든 건축 허가는 동종 인허가가 같은 필지에 2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지는 건축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누군가 건물을 지려면 물리적 공사인 착공 신고를 하고 그럼 이걸 다 짓고 사용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지어져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여기는 건물만 남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걸 갖고 보전 등기함으로써 토지 건물의 완벽한 소유권의 공시까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은 A가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또는 알파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 요건이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 허가 받은 허가권이라는 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소유권이 있고 뭐 점유권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공법에는 허가권이 있다는 거예요. 공법적 권리죠. 그럼 이런 공법적 권리가 이 토지 위에 존재해요. A 또는 알파한테. 그러면 결국은 낙찰자 B는 여기에 분명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럼 이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푸는가 그 얘기를 보는 거죠. 거기 그림 보시면 건축 허가 착공 신고 건물의 완공 사용 승인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권이 있지만 밑에 토지가 있고 보세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 받고 그 후에 착공 신고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 승인을 받는다. 모든 과정 순조롭게 마쳐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건축 허가 받은 경우 또는 착공 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자금난에 빠져서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매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중히 살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때 몇 가지 내용이 있다. 이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제가 여기 교재에는 이 얘기만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건축 허가만 받는 게 일반적으로 시가지인 조성토지는 맞아요. 하지만 비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적법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맞기 위해서는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나 이게 농지라면 농지 전용 허가, 임야라면 상지 전용 허가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는 너무 어려울까 봐 좀 쉽게 써놨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가 이런 허가가 없다면 요 강의만 갖고 해도 돼요. 근데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농정가에 물어보니까 농지 전용이 있대요. 개발행위 허가 민원가에 물어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도 있대요. 공원녹지가 또는 산림가 물어보니까 산지전용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배운 이 지식만 갖고 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후면부에 나오는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얘기 배운 것까지 접목시켜서 링크를 걸어서 해결해야지 요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어느 집에 가니까 국밥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으니까 저희는 국밥에 우유를 조금 넣습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넣습니다. 그래요? 생강도 조금 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국밥을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죠. 국밥을 똑같이 해놓고 국밥 먹고 그다음 우유 마시고 생강 먹고 인생 참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섞어서 봐야죠. 섞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배울 땐 이걸로 푸는구나. 이거 배울 땐 이걸로 푸는구나. 이거 배울 땐 이걸로 푸는 걸 알아요. 이거 배울 땐 이걸로 푸는 걸 알아요.
근데 섞을 줄은 몰라요. 그러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현장은 이 얘기들이 섞어서 나오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있어요. 이 동안구 관양동인데 여러분 내년부터 관양동이 인덕원동으로 새로 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인덕원, 우리 사무실 인덕원인데 인덕원동이 새로 나와요. 그 인덕원동에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다 들어오는 도시시설 도로 옆에 나대지가 있다. 요런 데서 건물 짓다 부도났다면 지금 배우는 걸로 똑 떨어져요. 그런데 쭉 나가서 저 화성에 보니까 저 화성의 우정읍에 농지 위에다 토목공사에서 건물 짓다 부도났다. 거기서는 이걸로 풀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얘기랑 이 얘기가 조인트 크로스로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잘못 풀어버리면 안 맞는 얘기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리스타를 하신대요. 근데 저 오니까 이제 쭉 앉아서 얘기하더니 난 최고의 바리스타 그거 처음 봤어요. 커피에다 생강을 넣어주셔요. 근데 생강 커피를 마셨거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강 가루 있잖아요. 거기다가 커피를 넣어서 마시면 생강이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생강이 피를 맑게 한대요. 근데 생강을 먹기 좋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 먹냐면 일식집 가면 거기에 생강 주잖아요. 거기서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건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근데 커피는 거의 매일 마셔요. 그래서 요즘 누가 커피 달라면 아메리카노 주면 이렇게 통 열어서 생강 이렇게 한 스푼 떠서 먹으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니 몰라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제 일 보고 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얼굴이 붉게 막 나왔을 때 궁금해 이렇게 해서 혼자 털어 먹었나 봐요. 커피 없이 혼자 먹으니까 이제 근데 먹었다는 소리 못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따로 먹으면 안 되고 잘 섞어 먹어야죠. 중요한 건 커피와 생강이 좋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섞어서 먹기가 좋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지금 책에는 따로따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풀 때는 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허가권의 경매, 건축허가권의 승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하는 건 서두에서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 중에서 건축법과 경매에 대한 요것만 보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다음에 실무할 때는 이거 물어봐서 이게 있다면 요거까지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알아보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길 열기. 길을 열기 위해서 도로 점용, 인도 점용, 사도 개설허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고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단계별로 배우는 거예요. 교재에는 단계별로 따로따로 써 있지만 나중에 실무에서 배울 때는 이거 다 섞어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교재에 그런 얘기가 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썼지만 여러분이 실무하실 때는 이런 것도 연결지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거 건축허가권에 대한 얘기 첫 번째 파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얘기가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판사들도 이거 판결 잘못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항고에다 많이 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의 함정. 법정지상권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에 속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간단히 정리해서 본다. 일단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여러분 설명이 힘듭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구의 독자들도 살펴보기 바란다. A 소유의 토지가 있다. B가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했다. 그럼 여기 토지의 소유가 있고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B가. 그러면 이건 누가 뭐래도 A와 B가 다르죠. 그럼 여기서 건축허가 받고 착공신고해서 건물을 다져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착공신고에서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 B가 이걸 유지했다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존재하는데 둘은 일치할 적이 없는 거예요. 법정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소유 토지가 B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였다. B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물을 짓다가 사용승인 전에 A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 된다. 제법 큰 면적의 A 소유 토지에 분필을 하여 사도를 내고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었는데 중간에 정상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분필 토지를 B 명의로 변경하고 일부 건축주 명의를 A로 변경하는 식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A로 건축주 명의가 되어 있는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다시 C에게 팔게 된다. 장이 부족한 C는 해당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A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만 경매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건물은 사용승인 전이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때 많은 입찰자가 관심을 보였고 낙찰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잔금 납부를 포기하며 줄줄이 입찰 보조금을 날렸다. 자칭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수들도 여기에 손해보면서 휩쓸려 들었었다. 해당 입찰자들은 토지의 현재 소유주가 C라는 것을 알고 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에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 착공식을 누가 받았는지 여부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고 담당자는 B가 건축허가 받았고 B가 착공식을 했음을 말했다. 토지는 A에서 C로 변경되고 건축주는 B이다. B의 소유권 인정과 함께 설정된 저당권 설정 다시 건축주는 B인 것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즉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낙찰을 받았고 결과는 보증금을 날렸다. 재경매를 거듭해서 매수 중 보수액수도 20-30%까지 올라갔는데 이 높은 보증금을 내고 낙찰받은 사람들도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날리게 돼서 이들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가 취하되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옆에 있는 조그만 땅 하나만 받아갖고 이거 취하됐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낙찰을 받고도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낙찰받은 이 사건은 사실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분명 초기에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B가 받았지만 이후 A를 거쳐 C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된 것이다. 이 소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시 건축주는 C였던 것이다. 그럼 이 순간은 C와 C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토지의 담당자는 왜 건축주를 C라고 알려주지 않고 B라고 얘기한 것일까? 답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건물의 건축허가 착공식 언제인지를 알아봤기에 담당자도 해당 시기의 건축허가와 착공식의 당사자가 B를 알려준 것이다. 왜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담당자에게 따지기 전에 명의 변경이 있었냐고 묻지 않은 자신을 탓해야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 착공일자만 살필 게 아니라 중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이게 건축주 명의 변경 함정이다. 밑에 그림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를 봐주세요. 내용에 상당한 혼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힘들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 토지의 소유권은 A로 쭉 갔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B가 짓다 보니까 짓다가 B가 어떻게 해요? A 모르겠다. B에서 A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다고요. 그럼 이 토지 건물은 모두 누구게 된 거예요? A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A와 B였는데 건물이 없다가 탄생된 과정서부터는 B 거였잖아요. 짓다가 우리의 B가 A한테 건축주 명의 변경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내부적인 갈등 관계도 있었겠죠. 여러 채 짓다 보니까 이건 네가 땅 갖고 이건 내가 건물 가질게 서로 나눈 거죠. 그럼 건축주 명의 변경을 A로 한 거고 A는 이렇게 됐으니까 냅다 이걸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토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본인이 갖고 있고 요거 건축주 명의 변경을 A로 했다가 요것만 C로 팔 수도 있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C로 팔았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A가 C한테 이걸 팔았고 자기가 토지도 잔금 다 받으면 토지도 C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왜 건축주 명의 변경만 하느냐? 이렇게 명의 변경해서 C 앞으로 준공 나면 얘가 보존 등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판 사람이라면 이렇게 보존등기 시키면 자기가 취등세 안 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가 갖고 있으면 취등세 내고 이전등기 하면 세금이 더 나가잖아요. 이 스토리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A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것만 먼저 넘겨주고 얘는 그럼 여기 건물이 사용승인 받았어요. C가. 이거 이해됐죠? 사용승인 받고 이 땅은 A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얘가 여기다 잔금 받은 걸 세를 놓고 이 돈을 모아서 A에게 주면 A는 토지를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 소리 이해됐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보는 것처럼 얘가 이거를 안 주니까 A는 여기저기 정산을 못하니까 A의 땅이 경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매 나오게 되면 이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C의 땅에 B로 건축허가 받고 C가 상승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땅 주인은 계속 A였잖아요. 문제 없다. 치고 들어갔죠. 치고 들어갔더니 이쪽에서 이제 C가 A, C 된 걸 얘기하면 완전히 세됐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이 A의 땅이면 이게 C이면 건축허가 누구로 받았느냐? B요. 상승이 누구로 받느냐? C요. 그럼 B에서 C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명의 변경 과정에서 누가 가운데 꼈느냐 봐서 꼈으면 그때 땅 주인과 일치하는 게 딱 걸리면 이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었죠. 이해돼요? 그 저당권이 이때 들어왔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당권이 이때 들어왔다면 토지가 있고 건물 존재했고 저당권 한쪽에 토지만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땅은 대출이 없었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강제경매 기입등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맞수기준 권리가 되는데 여기 보면 A가 토지 위에 A 토지 위에 A 건물이 있고 여기 저당권 뒤늦게 들어왔고 여기 이제 넘어왔다면 얘는 법정상권 성립되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의 함정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이 체결할 때 제일 어려운 거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토지만 경매 나왔고 위에는 뭐 누굽니다 하면은 그럼 얘가 짓다 건축주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 누구한테 받았느냐? 착공식은 누가 했느냐? 그리고 쭉 올 때 건축주 명의변경 누구 했느냐? 이것까지 다 조사를 시켜요. 이거 중에 하나가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거는 지금도 건축을 좀 안 해본 분들이 토지만 경매 나오면 법정상권 따질 때 자기들 기준으로 따지면 꼭 문제돼요.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 있거든요. 재수없게 한번 걸려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 건축주 명의변경 함정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임차권과 법정지상권의 함정 써 있는데 요거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A의 땅이 있고 A의 건물이 있어요. 그럼 A의 토지 위에 A의 건물이 있고 이들은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이후에 이게 한쪽만 분리매각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볼 얘기는 짝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A의 토지가 있고 B의 건물이 있어요.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착공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건축 허가 받고 착공을 하고 사용 승인 받았다면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B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토지만 경매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법정지상권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요 내용에 대해서 C가 낙찰을 받고 B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B랑 부딪히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없어 치워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법정지상권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아니고 좀 다른 게 있어. 비슷해.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존치 목적에 토지 임차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임차권의 법정 상권의 함정 읽어볼게요. A 토지 위에 B 조립식 건물이 있다. A 소유 토지 위에 B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식으로 한 후 완공, 사용 승인을 받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때 A의 토지만이 경매로 나오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살핀 C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이 물건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 이후 낙찰자 C는 건물 소유주인 B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소송에서 낙찰자 C가 승소할까? 실제 판결은 건물주 B가 승소, 낙찰자 C가 패소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변론 때 제출한 건축주 B의 서류 한 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여러분 질문,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매 강의할 때 임차권을 두 자로 줄이죠. 개털.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거다. 개털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권이란 그 물권에 갖는 절대적 권리로 배타적인 대항력이 있는데 반해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채권이 물권화되어 대항력이 있는 5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택임대차 전입신고 점유하면 대항력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 사업개시 영업개시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 있죠. 세 번째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죠. 네 번째는 농지법상의 농지임차인, 즉 아버지가 죽은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차했다. 임차인 들어왔죠? 그럼 이것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건물 보존 목적의 차지임차권이다. 즉 땅을 빌려서 임대계약 맺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 이땐 대항력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차지임차권은 모르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 민법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에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후패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어때요? 토지 임차권은 존재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 소유 토지 C에게 매각됐다. 경매로. 그럼 C는 B랑 딱 보면 B는 대항력이 있잖아요. 나 건물에 토지 임차인이야. 대항력이 있어. 누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A 소유 토지 위에 B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C에게 토지만을 매각하였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C가 건물주 B에게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이유로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건물 철거를 주장하였을 때 이는 B와 C의 개인 간의 분쟁이지만 나아가 멀쩡한 건물 철거로 인한 국가적인 손해를 이야기하게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은 일정 규정을 갖추었을 때 건물주의 대항력을 부여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게 바로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에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권은 지상 건물을 짓고 이를 보존 등기할 때는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 땅에 경매하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세차장, 카센터, 타이어 가게. 그럼 이 땅에 저당권이 없었다. 그러면 저당권 없는 상태에서 토지 임대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이 위에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했으면 A 토지 위에 B가 대항력이 생겨요. 이해됐죠? 저당권이 있다 문제가 없는데 저당권이 없다면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 채권이 채권이 개털이지만 건물 짓는 순간 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화 되는 것처럼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낙찰받고 나가 이러면 얘가 뭐라고 해요? 못 나가 이러면 임대 계약 기간 동안은 못 나가고 나중에 기간 끝났을 때는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에 대한 부속물 매수권이 있으니까 줄 거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되죠. 이해되셨을 겁니다. 뒤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낙찰자 씨가 패소한 이유는 이제 알겠는가? 바로 건물주 B가 판세에 내면 토지임대차 계약서 때문이다.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지만 토지임대차 차지권은 대항력으로 이긴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경매시장에 등장하면 단순히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임대 계약을 맺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입찰자가 토지임대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다.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 있는 설계사무소 방문하여서 해당 소유 토지에 B가 건물지대 토지상권이 무엇인가 이런 거 알아봐야 된다. 요거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놓치는 거죠. 법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뭐 뒤에 있는 얘기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민법 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업, 식목, 체험, 목축을 독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이 현존한 때는 제 283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283조 보면 지상권이 소멸할 경우에 건물 기타 수목이 현존할 때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갈래? 안 나간다. 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그거 다 사줘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타이어 가게, 카센터, 세차장 건물을 계약 끝나니까 나 갱신 요구해. 그러면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거 다 사줘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건 상당히 낙찰자에게 부담되는 상황들이죠.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한껏 드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자, 부자되는 100억 경매 파트 8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라 161페이지죠. 여러분 여기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뭐 사업 추진 절차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비법에 대한 얘기 이전에 요즘 이게 자격증이 뜬다고 하죠. 조사해서 이 정보통신에 올리는 게 조사통신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사통신관 이거 잠깐 외워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조사통신관 외웠죠? 네, 조사통신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비구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군구가 됩니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돼요. 왜 이게 이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권자와 계획의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비법만은 우리 동네 특수한 정비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계획 세울 사람은 우리 동네 시군구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군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군구로 두면 될 텐데 왜 시도로 올렸느냐? 서울특별시가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남발되면 서울시 전역은 정비사업 때문에 도로교통의 흐름,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 또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을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등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정이 남발되면 안 되니까 지정권자는 상위 기관장인 시도지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신청,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신청해서 이쪽 지정할 때 양쪽에 어떤 정치적인 대립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여당, 여기는 야당. 트러블 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광시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먼저 세우죠. 그럼 우리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러면 25개 서울특별시가 각 구별로 기본계획으로 순차적 정비사업을 정하는 거고 그럼 이게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비계획을 시군구가 이걸 보고 자기 나발해서 지정시정하고 계획 세우는 거고 시도지사가 그걸 보고 그 내용 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순차적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돼요. 그럼 이런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후에
그 조합이 설립되고 이런 조합이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사업 시행 계획 세워서 여기 500세대 아파트 짓는다. 그럼 500세대 구체적인 동호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어디를 두고 램프를 어디로 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원 등이 300명이 있었으면 300명에게 너희들 분양의 통지를 해요. 그럼 분양의 통지를 받은 그 300명이 분양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분양 신청 받은 내용이 300명 중에 258명이었다. 그럼 258명의 기존 노블량 건축물을 쭉 놓고 여기 있는 동호를 배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그들 동호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들에게 아파트 줄 걸 처분하는 건가? 이게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개사 공법 문제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다음 중 정비사업의 순서로 맞는 걸 고르시오. 조사통신관만 알면 다 맞췄어요. 그죠? 예. 조사통신관이라는 자격증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정비사업의 종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철거가 시작되고 공사가 스타팅돼서 엔딩되면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죠. 이게 정비사업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사통신관 이렇게 외우시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금 올리고는 있지만 또 연예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2024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법 문제를 풀 수 있게 여러 가지 어시스트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중개사 수험에 대한 실무도 할 겁니다. 아마 대수업 듣는 분들은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재수 없어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끝나고 만점에가 뭐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머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사 시험 끝났는데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얼마나 재수 없겠요? 여러분을 재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라. 재개발 재건축 과정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통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철거, 사용승인, 입주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자 여기서 사례를 들어 생각해보자. 서울의 재건축 정비구역 다세대 물건 201호가 경매로 나왔다. 아직 관리처분 전후로 분양증이 종료되기 전이다. 주위에 물어보니 이 물건 낙찰받으면 새로 짓는 30억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입주권은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므로 경매 감정가보다 좀 더 높여써도 손해볼 일이 없는 것 같다. 박 씨의 이상은 적중했고 6명 입주율이 2등과 근소한 처리 낙찰을 받고 환호를 지른다. 서둘러 잔금 납부하고 조합설립에 분양증을 하러 간다. 휘파람 불며 기분 좋게 들어간 조합사원집 사무소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원 분양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집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이고 관리처분 계획 전이라 분양증 기간인데 분양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윽고 조합원의 상세한 얘기 들은 사람은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 무슨 잘못했는가. 바로 조합원 대상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면 해당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조합 설립 동의를 한 사람은 조합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반대제도 조합에 변질되지만 재건축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건축은 우리 단지만 부시고 다시 짓는 사업이에요. 사익적 사업이죠. 사익적 사업은 명분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을 강제로 넣을 수가 없다고요. 재개발은 우리 동네 싹 부시고 다시 개발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강제 가입주의지만 재건축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 분양 통지가 되면 조합원 중에 분양 신청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나뉘게 되는데 분양 신청하면 완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뜻이고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는 청산 절차를 거치므로 청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애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산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경매 물건은 해당 205호 전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이 경매 넘어가고 채권자가 쫓기는 마당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말고 심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205호를 낙찰받은 박 씨는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니기에 분양시행 자격도 없고 현금 대상 청산 대상일 뿐이다.
또한 현금 정산 기준은 조합설립 인가로 현재 경매 진행된 감정보다 낮다는 뜻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토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성격을 위에서 볼 사항이다.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 건축물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토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합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개발에 비해 사익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 설립 후에는 조합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 물건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조합에 전화해서 조합원 수익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또 조합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는 해당 이런 관리 전문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가서 이런 내용도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따라서 재건축적 물건은 경매가 나오면 괜히 주위 사람들에게로서 잘못된 정보만 믿지 말고 전에 해당 재건축 조합을 찾아가서 조합원 여부, 분양 시정 여부, 청산 금액 등을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한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금 정산 대상이다. 자, 재개발 경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적 계획 전이라면 분양을 정할 수 있다. 공익적 성격이 가는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도가했다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청산 대상이 된다. 즉 재개발도 관리처분 계획에 우리 지금 보는 조사통신관 분양 신청의 스타트와 엔딩점이 며칠까지인가 확인하고, 내가 경매로 낙찰받고 매각 결정, 이의시정 끝나고 잔금 납부일을 봐서 시간적 선수를 경합시켜서 안전도 분석을 해야 된다. 즉 분양시장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낙찰받고 매각 결정, 이의시정 기다릴 때까지 2주인 14일이 지나니까 잔금을 딱 내려가니까 어제로 분양청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조합원 지권을 못 받고 청산 대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의 기대이익이 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분양청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인으로 분양청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조합 설립 종료일, 분양청 종료일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여 낙찰 후 나의 잔금 납부를 서둘러 이들의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잔금일자 기한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히 돌아가는 날짜 사항 직시하여 신속히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 진행 기한 안에 신청해야 될 것이다. 경매 절차뿐만 아니라 정비법 절차도 꿰뚫고 있어야 낭패 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별도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도 경매 쪽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얘기를 안 하니까 경매 쪽에 대한 얘기 개념으로 좀 얘기를 좀 바꿔서 퓨전 형태로 내용을 글을 쓰고 강의를 내용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오늘은 수용 예정지 찾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나도 보상 한번 받아보자. 누구는 수용으로 얼마를 보상받았고 또 누구는 얼마를 받았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것이다. 어느 곳이 수용되며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 들은 부동산 정보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지인, 가족, 친척 등 이들에게 들은 정보를 믿고 움직인다. 하지만 이들도 전문가가 아닌 어디서 들은 경우가 많다. 이미 흘러 내게까지 들어온 정보가 과연 특급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특급 정보는 내가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발달로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고시된다. 어디서 주워들은 소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찾고 내가 확인하여 움직여 보길 바란다. 즉 본인이 직접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 다리품을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이 확연히 구분돼요. 특히 교육 시장도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강의장에 앉아 있는 분 몇 분 안 돼요. 그럼 이 강의 듣는 분은 몇 분 안 된다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분이 강의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거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방대한 정보를 어때요? 더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제가 처음 시작하는 97, 8, 9년도에는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은 대전 지역 아니면 언감생신 쳐다도 못 봤어요. 왜? 타 지역에 가서 조사하려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시간의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근데 요즘은 1분만 해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서울 쪽의 수용지 물건, 부산 지역의 수용지 물건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밑으로 가서 공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관련법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많은 수용 관련 공익사업법에 움직인다. 시행자가 사업시행부지를 취득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수용 사용 등이 있고 수용할 때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세법 목록을 고시할 때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다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예요.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 시행자는 당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할 수가 있고 다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면 공익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은 이 사람한테서 토지를 취득해서 가져오죠. 공익사업 부지를 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익사업의 목적만 분명하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의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지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럼 나 이거 안 팔아 죽어도 못 내나? 아니요. 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그리고 돈을 주는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이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뭡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은 몇 개나 있느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도시개발법, 주택법, 정비법,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법 등등의 수많은 공익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의 공익사업 이루고자 하는 그 물리적 공간 범위 안에 있는 당의 토지를 가져올 힘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게 될 때 얘들이 자체법에서 우리 기업도시법이야 우리 법에 이렇게 써있는 내용에 따라 이거 수용할게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체법에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자체법에서는 절차만 두고 있고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자기들 사업 목적의 절차만 두고 있고 그 내부의 땅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의지를 무시하고 이 땅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이쪽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을 준용해서 수용을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준용을 해서 수업을 할 때, 수용을 할 때 이쪽 법에서는 그래 너희들 공익사업 하는구나
너희들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야. 우리가 이거 인정해서 만천하에 알 수 있게 고시한다. 이게 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공익사업의 개별법들은 절차만 정해놓고 그 절차상에 일정 절차가 딱 끝나면 이쪽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이러한 공익사업의 절차가 옛날에 밀실정치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냥 옛날 누구 말대로 이렇게 손 쫙 그어 도로 이렇게 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얘들에 대한 어떤 지정의 절차가 다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요. 이게 뭐냐? 지정공고 또는 고시라는 개념이에요. 지정공고와 고시라는 개념이 딱 뜨게 되면 여러분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고시되고 공개된다. 이게 어디에 공개되느냐? 옛날에는 일간신문에 공개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일간신문 공개되면 우리가 전국에 무슨 신문을 다 볼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해당 내용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전국의 167개 지자체 홈페이지,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다시 25개 구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그럼 모든 홈페이지에서 일정 내용의 절차가 지정되면 이 진행되는 절차별로 그 내용도 고시를 하고 이런 내용도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의 정보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홍수의 시대에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루 반나절 6시간 정도 아닌 말로 내가 용인시에 살고 있다면 용인시 지자체 홈페이지 읽어보면 이에 관련된 얘기들이 쫙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데가 수용지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서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는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수용예정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 경매물건이 나왔는가 서치를 해보면 수용예정지 경매물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 수용예정지물 눈치채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예정지 찾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강의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수용지 경매물건 이렇게 찾는 거구나. 찾는 방법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챕터 보는 걸로 할까요?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부의 축적도 많이 올라가는 게 좋고 뭔가 수치가 올라가는 게 좋다는 면에서 보면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4년도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아서 아마 1월 중에 끝나고 구정 끝나면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 요거 강의를 좀 펼쳐놓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지분 경매 이걸 좀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23년도에 좀 많은 거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수업을 많이 할 것 같고 오프라인은 조금 수업이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일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저쪽에 저 단국대에서도 강의가 들어와서 좀 다닐 것 같고 조금 제가 올해 이 박사과정 이제 나오고서 끝나게 되면 조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준비했던 사업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보니까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조금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경매 쪽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조금 부동산 공법 개발론 쪽의 사업 쪽을 좀 준비한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 보면 파트 11 도로법 나오죠? 자, 보면 도로란 무엇인가? 뭐 내용은 쭉 써 있어요.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잔뜩 써 있는데 뭐를 봐야 되느냐? 도로는 사람이 땅을 갖고 활용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도로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민법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땅을 갖다가 여러분이 개발을 한다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건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활 조건의 도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발에 대한 도로, 요걸 접근해서 요거는 공법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강의하다 보면 강의하는 분들도 그래요. 원론적 기본 베이스를 놓치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민법과 공법을 구분하지 못해요. 주의통행권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민법에 나오죠. 저 사람 땅이 맹지니까 내가 막으면 못 다닌다. 그럼 다니게 해줘야 돼요. 주의통행권. 재판에서 소송에서 주의통행권 확정됐어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해요? 이 땅 판결문이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일로 넘어오면 안 되죠. 이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다른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지금 민법적 개념과 공법적 개념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생각해보선 로드맵을 잘 짜야 돼요. 이런 겁니다. 민법에서 도로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럼 이건 주의통행권 다니는 거고, 길 막는 거 안 된다. 형법적 개념도 등장을 해요. 민법에 근거한 형법적 내용도 근거는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공법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민법에서 어떤 지역권을 설정했다.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해요? 공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로 지정 공고를 하거나 지역권을 통해서 사도 개설을 하거나 이거는 되죠. 그러나 지역권 설정이 아닌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도로 사용승낙만 해줬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법적으로 내가 뭘 갖고 끌고 올 것인가? 과연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얘기도 복잡한 거거든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참 상담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연휴에 쉬었지만 연휴에 4건의 상담을 했어요. 그중에 한 건이 뭡니까? 이 통행료에 관한 얘기예요. 통행도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민법적인 근거는 돼 있지만 공법적 근거를 좋지 않은 게 약했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했다면 공법적인 공고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같이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거 처음에 길잡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철저하게 어떤 거를 공법적 영역에 기준을 맞춰 둔 거죠. 그러면 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걸 공법적으로 풀어내는 걸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연습이 학습이 돼야 돼요. 안 되니까 요거 되면 끝 된 줄 알아요. 됐는데 주인 바뀌고 사람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 보도록 할게요. 도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답하겠는가? 차가 다니는 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에서 단순히 차가 다닌다고 도로라고 칭하진 않는다. 법에서 제시한 규정에 맞아야 도로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법규마다 도로의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어 여러모로 살펴봐야 된다. 도로는 두 지점 간의 사람과 물자가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로 건축법,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등의 여러 법률에서 각각 재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이 정해놓은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도로로 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 연면적 합계 2,000제곱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국회법에 정해놓은 도로는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도로는 기반시설 중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구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사용 형태상 일반 도로는 폭 4m,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 1.5m 이상이다. 규모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였고 기능별로 중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및 특수도로로 구분하였다.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로서 그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도, 군도, 구도가 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을 규정하는 도로는 1차 산업 위주의 농어촌 도시 내 도로를 정비하는 도로로서 면도위도, 농도 등을 말한다. 사도법의 사도는 도로법의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와 연결되는 길로 정해놓았다. 사도는 관할 시군 허가받아 개설하고 설치자가 관리해야 된다. 잠깐 절 보세요. 그러면 공법에서 도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발론에서 도로를 딱 정하고 있는 거. 그럼 개발론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국계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조례 조건 등으로 도로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이 얘기가 있고 다시요. 건축법에서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행위 하게 되는 영역인 대지를 정하고 대지에 대한 도로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산지관리법에서도 도로에 대한 얘기가 산지 전용시에 등장을 하죠. 임야를 임야 아닌 걸로 바꾸기 위해서 산지 전용을 해야 되고 산지 전용을 위해서는 여기서도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도로에 관련 조건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도로가 있어야 부동산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목적으로 딱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도로 우리 보는 것처럼 국계법의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도로라고 하고 도로법상 도로를 도로라고 하고 사도법상 사도를 도로라고 하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 법도 이런 도로 관련 규정이 있고 이쪽 법도 도로 관련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현황도로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총망대된 내용을 갖고 도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빠지면 다 틀어져요. 얘기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이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굉장히 물자가 귀할 때 요거를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영어 듣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아이들한테 이거 선물 많이 했죠. 저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갈 때 요 카세트라는 선물 들었어요. 이렇게 테이프 꽂고 다니면서 이어폰 듣고 하면서 영어 듣고 하잖아요. 아이들 꿈이죠. 수업 시간에 점심시간에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갔는데 아저씨가 내일 찾으러 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돈 주러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부품이 하나 남는데요. 다 고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가 양진구배 그래요. 아, 앞만 봐도 이 부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딱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수리비를 아주 양심적이라고 반만 받으래. 반만 내고 나중에 일주일 쓰고 이상 없으면 그때 와서 돈을 달래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참 양심적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거 반이라도 주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하나라도 부품이 빠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레코드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볼트가 하나 남는다. 이게 뭐야? 반만 내라. 그럼 그 아저씨 양심적이 아니면 살인면허예요. 이건 완전히 살인 기술자예요. 이해돼서 달리는 차 날라가 밖에 하나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각각의 법규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그런 성향이 뭐가 있냐면 그냥 한쪽으로 쭉 가서 오케이 이렇게 알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땅이 이멸하면 산지 전용의 구분에는 안 맞잖아요. 저게 뭔지 이해되죠? 전체 야구를 다 조화수를 놓고 입체적으로 조화의 변수를 나와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서두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도로에 대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사쿠라들 진짜 많아요. 강의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쿠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 잘못되면 이제 그때 와서 나한테 와요. 자기가 당해보고 진실을 알아요. 상담하다 보니까 참 또 강의하는 분 그분이 또 문제될 거면 누구라고 자세히 얘기도 못하겠네요 또. 근데 사건 그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진정한 능력자는 딱 보면 자기 주방에 가서 음식하는 사람들은 편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여성분들 얘기할게요. 남의 집에 딱 가서 음식할 때 딱 들어서서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진짜 프로예요. 자기 주방은 해도 남의 집 좀 가면 어딨나 뭐 있나 모르잖아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느냐. 진짜 노련한 주방장들은 딱 가면 아무 주방이나 가서 음식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식 만들고 싶다면 거기 있는 수많은 재료에서 뭐 딱 골라서 어떻게 해요? 배합을 해서 레시피 만들어서 음식을 해요. 이해되죠? 남이 해주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떠서 하면 다 해요. 그럼 내가 음식 잘한다. 아니에요. 그건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문제 이해되죠? 딱 현장 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딱 보면 요거는 요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 훈련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따로따로 그냥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얘기 다시 해볼게요.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고춧가루는 맵다. 식초는 시다. 다 배웠다. 끝. 그 맞아요? 아니죠.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온도, 물이 어느 정도 끓을 때 뭘 넣고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요리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거를 딱 맞출 수 있을 때 도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면 도로 한다고 하지 말라고요. 도로법상 도로 연결 규칙 안 하니까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걔랑 얘랑 안 맞아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하고 잘해보고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뭔가 부품이 하나 빠져놓고서 자동차 조립 완성했다는 거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외에 나머지 개인적인 도로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이 개요, 도로란 무엇인가 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갈까요? 일단 공장 높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이다. 여러분 공장의 높이는 너무 20-30m 높다는 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 10m, 기본적으로 12m는 돼야 된다. 이유는 공장 내 내부 기계 설비를 위해서다. 여러분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보이죠? 얘들이 호이스트가 있으면 요 밑에 추가 달리고 물건을 달아서 들어 올려서 기계 설비에 넣잖아요. 그러면 기계 설비 높이가 보통 4m 되는 게 많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공장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 12m, 10m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안정적이려면 12m는 돼야 돼요. 공장들 대부분 조금 짓는 다음에 12m 짓는데 특정하게 자기 설비가 그게 필요하다면 10m라도 쳐요. 그러면 얘들이 떠날 때 들어오는 업종이 이제부터 높이 때문에 좌우돼요. 공장 앞만 입지가 조금 맞더라도
자기들 기계 설비 높이가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다른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이나 학원은 너비와 폭에 대한 거는 얘기가 나와요. 몇 평 정도다. 그러나 공장은 너비와 폭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높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높이가 안 맞으면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밑으로 가서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가 물건을 들어올리고 나르는데 천장 높이가 맞지 않으면 호이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일일이 지게처럼 물건 들어 올려야 되는데 시간과 인건비 등이 더 든다. 경매에 나온 공장에 현장 답사를 가면 천장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아라. 12m는 눈대중으로 가능한데 이는 벽의 샌드위치 판넬 숫자가 세로로 있다면 어때요? 세로로 있는 숫자를 세면 된다. 공장을 보면 철비미세와 샌드위치 판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샌드위치 판넬이 1m라면 12개를 보는 것이 맞다. 만약 10m 몸빛이 나더라도 최소 8, 9m는 되어야 한다. 그 미만 높이라면 밑에서만 작업하는 단순 가공업체 입점이 가능하되 이런 임차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일반 지역 공장에 가도 공장 영업할 곳이 많으므로 굳이 비싼 임대료 내면서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공장은 큰데 높이가 낮으니 이래저래 세입자를 얻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낮춰도 못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 옛날에 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공장 높이를 6m로 한 거예요. 여러분 6m면 일반 건물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조금 이렇게 동네 작은 데가 6m거든요. 아주 대형 나이트 같은 건 12m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정도로 지어서 공장 돌리다가 자기가 잘 돼서 확장해서 나갈 때 이 공장을 팔거나 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낮아서 자기같이 특정 업종이 없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에 대한 얘기가 했고, 자 이제부터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해라. 1, 2, 3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장 경매는 명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공장의 명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설비의 일부가 지중 작업되어 있는 공장은 주의해야 된다. 분쇄기 같은 공장은 진동과 소음이 큰 관계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게 되어 이런 설비는 처음부터 설치부터 땅속에 기둥을 박아 설치한다. 이 설비가 전수자 수있거나 해당 소유자 임차인 공장이라면 공장의 낙찰자는 명도시에 이 기계 설비 등을 집행해야 된다. 기계 설비 등을 드러내기 위해 땅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명도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해서 바닥이 움푹 파이게 된다. 공장 바닥 공사 다시 해야 된다. 밑으로 가서 또한 위험물의 변수가 있다. 대형 호이스트, 대형 보일러 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매각 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외되거나 임차인 수요란 문제가 심각해진다. 밑에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48조.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 생산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읽으셨죠? 다시 볼게요. 이거를 경매를 받은 여러분이 해요? 아니면 걔들이 해야 돼요? 걔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얘들이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신청 접수 없다고 인도명령 집행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명도 불능 처리됩니다. 조심해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넘겨보면 명도를 하는 이런 기계설비 이전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해당 관련서를 제출해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이전 신청하는 것이다. 명도로 쫓겨난 마당에 이전 신청을 순수해 줄 만무하다. 끝내 설득이 안 돼서 강제 집행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강제 경매 집행을 할 시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전을 한 집행관이 규칙 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 집행거린다. 불능 처리되는 거죠. 결국 순순히 이전도 안 되고 강제 집행도 안 돼요. 명도가 불가능한 사항이 처리해야 된다. 낙찰자가 의리되는 순간이다. 이해되셨죠? 밑으로 가서 따라서 공장 입자 시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설비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된다. 정의되셨어요? 네. 자, 그다음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해라. 2. 공장을 낙찰받은 현장에 가보니 자재, 생산물, 설비 등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 이 자재가
전수유자나 임차인의 것이 아니라 자재를 납품한 사람의 것이 많다. 또한 생산품의 제약으로 이미 팔린 제품 등이 아직 출고만 안 된 것이다. 이럴 경우 명도는 명도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면 난항에 부딪힌다. 자, 잠깐 절 보세요.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번에 기계설비 증설하는데 그런 거 납품하는 업체가 기계설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줬어요. 많이 사주니까 1년 기간 무상, 몇 년 동안 무상 지원한 거예요. 배합기를. 버튼만 누르면 배합 쭉쭉쭉 떨어져요. 근데 이제 참 일하는 아저씨들 단순하대. 기계설비들 그 힘든 일을 해도 요거 누르는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해볼까요? 누르고 배합됐죠? 그럼 내가 첫 번째 거 눌렀나 안 눌러 기억이 안 난대요. 또 눌러요. 그러면 2번 기름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쓰자 이랬는데 하여튼 좀 이게 또 알바생을 쓰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한번 배합이 잘못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노스가 나요. 딱 배합이 잘못됐다 그럼 다시 돌리려면 그게 1,000만 원어치예요. 1,000만 원이 날라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려서 원자재부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번호 누르는 매뉴얼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다 카메라 찍고 모르면 자기가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해야죠. 5분 동안 카메라가 찍혀요. 눌렀죠? 넣나 안 넣나 모르면 카메라 이렇게 보면 넣은 게 나오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공장에 경매당했는데 인도면허 신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공장의 기계가 아니라 유류 제품 판매업소의 대여기계잖아요. 그럼 이건 명도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연락해서 했어야 되는데 명도의 상대방이 잘못 모르고 집행했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해되세요? 야 A 업체 거잖아. A 업체 명도해서 해서 했는데 꺼내고 나서 보니까 요 배합기는 유리업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럼 이거를 억지로 쳤다면 걔들이 걸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거 문제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물건 목록이 뭔가 보고서 설비도 이런 경우가 많다. 전수자 임차인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인 것이다. 본 설비는 리스한 것이므로 무슨 붙어 있다. 이럴 때는 명도를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해됐죠? 대부분 이런 데는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기계 설비에 붙어 있어요. 본 기계는 본 공장 소유자 것이 아니라 제품 납품하는 이런 데 겁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 이런 데도 있어요. 명도할 때 어디냐? 자판기 대여점.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그냥 믹스커피 타는데 캔 같은 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부에 고게 있어도 자판기 대여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 소유자한테 송달해서 그냥 들어서 보관해 버리면 나중에 여기서 와가지고 고발 조치하면 이거 문제됩니다. 형사 문제 돼요. 이해되죠? 명도 상대방은 거기 딱 붙어있는 리스 대여점 이런 게 돼 있다고요. 명인명법으로. 요거는 요 소유자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 겁니다.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연락해서 인도 면역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다른 데는 이런 게 별 문제입니다. 공장은 은근히 대여 물건들이 많아요. 조심해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은 그리고 이게 이제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형사문제 되면 벌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쫓겨난 세입자랑 종전에 이거 렌트해준 회사는 좀 가깝잖아요. 이 사람 불쌍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고발 조치하면 왜 송달 안 하고 했느냐. 법원 공무원도 다치지만 이거 뒤에서 한 여러분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네 뭐 어쨌네 해가지고 이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조심해야 되죠. 이해되셨죠? 다음은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명도 집행 시 설비 보관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도 시에는 이사업자, 컨테이너업자가 보관하는데 공장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 공장은 기름을 많이 쓰는 업체로 강제 집행하려 보니 공장 안에 기름이 20드럼 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에 기름 드럼이 쌓여놓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 기름은 위험물이나 위험물 저장처에서 빌려 수용을 들여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실제 갖고 있는 20드럼에도 위험물 처리 업체는 다른 제품들과 섞이면 안 되니 1000드럼 용량 보관하라고 한다. 내가 가진 용량이 20드럼이라면 20드럼 용량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LPG 가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공장에 위험물이 있는지 처리 비용이 얼마가 소요될지 미리 알아보고 입찰해야 된다. 이해가 되면 다시요. 여러분 공장은 기름 같은 거 넣고 돌리잖아요. 그런 공장이 있다고요. LPG 가스 돌리거나.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집행해서 꺼낼 때
기름이 20드럼 있다. LPG 가스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터질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안전업체 불러서 옮겨서 보관시켜야 되는데 이런데 보관하면 걔들 거 20드럼만 따로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장소를 대여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관 용량이 500드럼 통이다. 그러면 거기다 20드럼 놓고서 500드럼의 렌탈비 줘야 돼. 보관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해되시죠? 실제 갖고 있는 드럼이 20드럼에도 위험을 초래할 때는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돼. 1000드럼 용량에 보관하고 한다. 내가 가진 용 20드럼이니까 20드럼 용량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LPG 가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공장에 위험물이 있는지 처리비용 얼마가 될지 이거 조심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가보면 보일러실이 따로 있는 데들이 있다고요. 보일러 가동하죠. 기름이 들어있죠. 이거 명도할 때 다 빼서 줘야 돼. 어디다 둘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드럼통에 넣고 보관한다.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야외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험물 저장 처리소를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 단가가 얘들이 뭐 이렇게 경매단으로 20드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없어요. 대용량이야 다. 그럼 거기다 이거 넣는데 이게 짜가기름에서 섞여서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별도로 빈통 구하지도 못하는데 구하면 그 큰 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날짜 계수해서 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문제 심각하죠. 이해됐죠? 다음은 이처럼 공장은 총체적으로 꼼꼼히 살필 사항들이 많다. 실제 공장을 많이 낙찰받고 명도하여 그들과 쌓아보며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공장 낙찰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가. 하지만 이런 모든 점을 알고 대처 방법을 세워서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면 부드럽고 고식을 창출할 수 있다. 왜? 남들은 어려워서 못 받는다. 이해되시죠? 멋 모르고 한번 봤다가 이거 걸린 사람은 다 없어진다. 공장은 트라우마 생겨서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된다. 모든 이가 쳐다보지 않는 공장을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나는 상당히 저가로 받을 수 있다. 이해됐죠? 자, 남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길인 것이다. 실제로 공장은 다른 업종보다 임대료가 높으며 임차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 세놓잖아요. 기계 설비해놓고 얘들이 한 5년 돌린다. 나가라고 하면 공장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실제 공장은 다른 업종보다 임대료가 높고 임차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 후에 공장 매각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자신에게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승합비용,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보다 매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대와 매매에서 고식을 창출하는 경매의 꽃이 바로 공장인 것이다. 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요 책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생하셨고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이거죠. 이걸 봤다고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89학번이고 여러분 우리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학생들은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뭐가 있었느냐 12시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고 12시 넘으면 걸려요. 귀장 뭐 경찰이 귀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함부로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이때부터 애들이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오게 되는 애들이랑 내가 비교해볼 때 여행비가 막 200만 원 그때 돈으로 드는데 일주일 갔다 와서 뭐 있냐면 막 왔다 갔다 보고 정신없대요. 근데 그럴 거면 나는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보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연하게 책에서만 봤던 미국이란 나라를 얘는 가서 주마간산으로 보고 왔지만 미국이 있다는 건 알고 왔잖아요. 걔가 생각하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혀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그걸 보고 뭐 준비한다 이건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애들은 가서 그냥 눈만 두고 찍고 막 버스 타고 다니라고 전시를 봤어도 걔들은 미국의 시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준비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즉, 한 번이라도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차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이걸 통해서 공법 경매를 다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다만 이 책을 본 분과 안 본 분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법의 영역의 학습과 그를 통한 특수경매의 법정의 사건 유치권 배웠지만 그게 특수경매로 갈 때 얼마나 허접한 이론인가. 이 책에는 그 반대쪽의 세계가 어느 정도의 묘사가 돼 있고 여러분이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된다면 훨씬 더 넓은 지경 속에서 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고 또 여기 영상도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그런 유료 동영상 내지 공법 경매사관학교 여러분 문의해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자 되는 100억 경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